점심 먹고 졸려올 시간인데 여러분들 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제시대 때 얘기까지를 주로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공산주의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좌우익의 대립이랄까 하는 거는 20세기에서 지금까지 막 가장 그 골치 아픈 그런 그 주제로 남아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 그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참 아는 게 너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상들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한데, 올해가 그 막스 탄생 200주년이라고 해서 지난 한번 뭐 월간 조선에서 나보고 오래간만에 간단히 뭐 인터뷰를 하다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앞으로 우리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야겠는데, 또 내가 또 이 전공한 분야가 러시아 역사예요. 이 막스주의 이념으로 태어났던 그 정치 체제로 지금은 이제 마좀 붕괴된 그 체제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그 영향을 공산주의가 다 돼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그렇고 엄청난 그 영향을 받았는데 너무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불행히도 그 반공을 한 측에 더 크다고 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 반공을 한다고 공산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생겨날 수가 없게끔 모든 문헌들을 금서를 해놨었기 때문에 거꾸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한 상태에서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선전물이 진실인 것 같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풍토가 조성이 돼 버렸고, 오늘날까지도 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쉽게 그 얘기를 해서 공산주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공산이라고 하는 커뮤니즘, 커뮤는 하면은 공동체란 말이죠. 커뮤니즘, 공동체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이 문자 그대로 공동체주의, 공동체가 함께 잘 살기 위한 거. 아까 내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게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하면 자본주의가 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커뮤니즘이라는 것 자체도 그 커뮤니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잘 살자. 그런데 그러한 이 인간들의 노력은 뭐 역사 처음 생겼을부터 지금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꾸려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느냐. 그건 뭐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걸 했는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생겨나고, 특히 자연스럽게 사회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직을 하면은 가장 억압이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풍요롭게 사는 세상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는 옛날부터 있었고, 서양에서는 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지만은 그 후 19세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 농촌 경제가 이 산업 경제로 변모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사회주의 그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이념으로서 지금까지 아마 다른 어떤 그 이념 체계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 이데올로기가 막스주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가
파생을 한 거죠. 이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 좌파들이 자기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안 그러고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해방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하고 싸움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정확한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느냐? 뭐 정치적으로 이 뭐 왕정의 이 압박을 갖다 퇴치하고 이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고 뭐 하는 그런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같은 게 일어나서 그때 이제 우리 맞으면 세계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다 하는 뭐 이런 같은 거 개념이 이제 생겨나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또 정치적으로 이제 투표권도 재산 가진 사람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생겨서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이제 생기고 했는데 그래봐야 사람들 사는데 불평등,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고생하고 하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특별히 잘 조직을 해가지고 그런 억압이나 불평등이 없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체주의들이 뭐 별게 다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후리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결국은 본성의 억압을 받지 않고 각자가 자기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뭐 취향 같은 거를 극대로 살릴 것 같으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서로 다 교환을 해가지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무슨 팔랑스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음악가를 하고 뭐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은 옷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려면 한 500명쯤 사람을 묶으면은 모든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애들은 뭐 더러운 거 만지는 것도 상관 안 하니까 뭐 쓰레기 치는 걸 맡겨도 되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그 공동체주의를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19세기 초라고 하는 게 유럽이 이제 영국서부터 이제 18세기 말 시작해서 산업화를 시작하는데 농촌에서는 이제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거두고 또 정말 자연재해로 같이 굶어 죽게 되면 같이 또 굶어 죽기도 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인간끼리 상부상조하는 거는 그래도 가능했는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은 농촌에서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도시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산업 노동자가 되거나 이제 거리에 빈민이 되면은 이웃도 없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고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소외가 되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거에 이 착안을 해가지고 칼 막스라고 하는 독일의 경제 사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혁명 이론이에요. 이 막스는 이제 독일의 철학 전통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경제 이론, 경제 현실에도 굉장히 밝았고 이 농촌 경제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농촌에서 경제가 작동하던 거하고 이 산업에서는 다르다 하면서 뭘 착안한가 하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으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투자를 해가지고 이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부가가치를 갖다가 자본가들이 다 가지고 노동자들한테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이제 임금만 주고 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본가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생존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을 못 넘고 소위 무산층으로 전락을 한다.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 다 무산층화하고 큰 돈이 극소수의 손에 넘어가고 특히 산업자본에서 이제 금융자본으로 하면 이게 더 심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산층이 된 다수가 자기들 착취하고 있는 소수의 자본가들을 이제 이 무너뜨리면은,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건 그 자본가들의 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전 세계의 노동자가 해방이 되고 이 넘쳐나는 생산력에서 오는 부를 다 골고루 분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큼만 일을 하면 되지, 누구의 노동으로 어떤 사람이 더 잘 살게 되고 하는 그게 없어진다. 이게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의 꿈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 이상이죠. 더군다나 이 어렵게 이 방황하는 그 산업화 초기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론을 만들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그 꿈이 아니고, 막스는 이게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가 오게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 전에 이제 헤겔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역사라고 하는 세계 이성이 자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점점 소위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 역사가 발전을 해가서 궁극적인 이제 목적인 자유가 온다 했는데, 이 막스는 이 속된 말로 헤겔을 거꾸로 뒤집혀서 세계 정신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건 물적인 토대의 변화가 일어나서, 옛날에는 소수가 노예를 부리는 그런 사회였다가 이제 신분이 고착되는 이제 신분제 사회를 가다가,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본가가 돼서 돈 없는 다수를 착취하는 시기를 지나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 이건 반드시 온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막스는 실물 경제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런 그 사회가 오려면 그거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생산성은 넘쳐나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각자 개인이 이제 자기 권리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 봐야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 넘쳐나도 부라는 게 소수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다수는 결국은 근근히 살아갈까 말까 하는 그 생계선에서 방황하는 착취당하는 이제 맞으면 프롤레타리아가 된다.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시점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에서부터 이 혁명이 일어나면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공산화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니까 생산성은 넘쳐나는데 분배 체계가 잘못돼서 그것만 뜯어고치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산업화에서 선두주자로 나섰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그런 데서도 이제 초기에 뭐 여러 가지 막스 이론에 상관없이 뭐 이 혁명적인 소요도 있고 하지만은 대충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다수의 권익이 신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혁명 같은 격변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의식이 이제 사회에 물들고, 실제 산업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막스가 얘기하듯이 절대 다수는 그 빈곤층을 못 벗어나고 아주 극소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이 사회 전체로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막스주의 이론이 먹히지가 않는데, 상대적으로 후진이었던 러시아 같은 사회에서는 이 막스주의 이념 같은 게 훨씬 더 강한 호소력을 갖게 돼요. 러시아는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뭐 등등을 거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적으로나마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그 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나라들하고 달리 전제 체제가 그 거대한 이 다민족 국가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서도 강대국 다른 나라보다 뒤지고, 이 사회 체제 모든 것이 다 미비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지식인층이 소외돼 가지고 소위 인텔리겐자라고 사회 비판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혁명운동이 19세기 후반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막스주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처음에는 러시아인들 지식인 다수가, 러시아는 농민이 주동인 사회니까
이 서양식의 뭐 부르주아 어쩌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타당성이 없다. 우리는 농민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 주장을 했는데 막스주의 혈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러시아도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 역사 단계를 밟아서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있고 발달 과정에서 결국은 발달하다 보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다 해요. 근데 막스는 그 당시에 이제 84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막스가 보기에도 러시아는 자기 이론에 맞으면은 혁명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맞으면 무슨 말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맞으면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지도 않았고 이 경제 선진국도 아니고 그러고 산업 프롤레타리아가 다수가 돼야지 그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아직도 절대 다수가 농민인 사회니까 그건 자기의 이론하고 맞지가 않는데 반면에 불만이 고조돼서 체제가 뒤엎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 경제학자로서의 막스가 더 우위를 좀 하느냐 아니면 혁명가로서 빨리 세상이 뒤엎기를 바라는 혁명가로서 막스가 더 앞서가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조금 빠져서 이렇게 이 러시아 혁명가들하고 교신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보다 이제 한 30년 후인 1917년에 막스의 이론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 러시아 혁명입니다. 1917년. 막스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러시아에서 진통이 많았어요. 러시아는 막스 이론에 맞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 그 반발도 있었고 또 같은 막스주의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서기에는 러시아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소위 부르주아지를 도와서 자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봐서 사회주의자들이 앞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또 갈래가 있었는데 레닌은 그건 아니다. 막스가 얘기하듯이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가 다수가 돼서 그 의식화가 돼서 혁명을 하려면 그건 요원한데 우린 빨리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농민이 보면은 역사적으로 거의 100년마다 한 번씩 거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일이 있었고 그 러시아 농민이라는 혁명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도농동맹을 해서 농민하고 노동자가 합심을 해서 전제체제를 무너뜨리면 된다. 다만 그들 스스로가 못하니까 의식화된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선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볼셰비즘이에요. 레닌, 막스주의 가운데서 레닌이 선도하는 이쪽 혁명적 아방가르드가 농민과 노동자의 이름으로 혁명을 한다. 그런데 1차 대전 중에 결국 러시아가 힘겨워하자 이 자르 체제가 무너지는데 처음에는 재헌의회를 선출을 해서 러시아가 어느 길로 갈 건가 하는 거를 의논하고 헌법을 만들자 했는데 볼셰비키가 우리도 그걸 하겠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로 이 소비에트 이름으로 이제 이 정권을 장악해. 소비에트라고 하는 건 협의체란 뜻이에요. 협의체. 노동자 협의체, 농민 협의체, 병사 협의체가 맞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진정한 민주주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혁명 정권을 수립한다. 그리고 입헌의회라는 걸 약속했던 대로 선출했지만 농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자 강제 해산하고 볼셰비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나면서 혁명을 하는 겁니다. 혁명을 하고 이제 권력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일당 독재 체제 국가가 되는데 나눠주는 막스 이론대로는 생산력이 풍부하니까 누구든지 일하고 할 만큼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다른 욕심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눠줄 거리가 없는 그런 사회인데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혁명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선동 선전을 통해서 밝은 미래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상은 국민을 몰아치는 그런 이 체제였어요. 강압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깃들여 있던 거죠. 그런 속에서 레닌이 이 혁명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 저격당한 이 총알이 몸에서 나오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1923년 결국 죽게 되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고 레닌하고 혁명을 같이 했던 트로츠키는 이제 스탈린의 정적으로서 국외로 쫓겨났다가 이제 1940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멕시코까지 자객이 쫓아가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체제가 작동을 하는데 공산주의 이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를 거는 쇠사슬밖에 없다. 국가라고 하는 것도 민족이라는 것도 소용없고 계급으로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한테는 그게 금과 옥조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917년 이후 국가 권력으로서 공산주의 국가는 소련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소련이 이념적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는 건 공산당 지령에 따른다는 거고 공산당은 자기들이 프롤레타리아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한다. 그런 주장을 내세워서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산당 국제조직이라고 하는 걸 48년에도 있었다가 그게 이제 1차 대전 때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막스주의자들이라도 독일의 막스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1차 대전이 반발해서 독일하고 러시아가 싸우게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역사적인 숙적인 러시아하고 싸운다는데 우리가 독일 정부를 지지하지 러시아를 지지할 수가 있느냐. 막스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민주노동당, 즉 막스주의 정당이 깨져버리고 이 국제조직이 깨져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막스주의자들의 일부가 그래도 우리는 러시아 애국자들인데 독일 쪽에 쓸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레닌이 그게 아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절호의 기회로 이 전쟁을 내란과 혁명의 기회로 활용하자 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런 레닌을 러시아에 귀국을 시키면 마지막 해외에 도망가 다니면서 혁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전투력을 잃을 것 같아서 밀봉 열차에다 레닌을 태워서 페테르부르크의 핀란드역까지 데려다 줘서 이제 1913년 봄 4월서부터 레닌이 맹렬하게 혁명운동을 해서 결국은 임시정부의 계획을 다 무마시키고 10월에 혁명을 성사시킨 거예요. 이처럼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국이 없어요. 조국은 공산주의. 공산주의 조국은 모스크바가 되는 거죠. 물론 개별적인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국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이 소위 봉건제제 타파 계급 차별을 하는 그걸 생각하고 가입한 사람들도 있고 그 심취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이념적인 그런 그 뿌리와 전체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그게 1945년 그 후 스탈린이 사망한 게 53년이고 스탈린 비판이 소련에서 일기 시작한 게 1956년인데 그때 스탈린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중국하고 북한이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훨씬 더 정통적인 그 막스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이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 우여곡절 이 속에서 레닌은 윌슨의 미국하고 맞서서 제3국제조직이라고 하는 걸 1921년에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 이제는 노동자층만 아니라 소위 피압박 민족들한테 메시지를 내보낸 겁니다. 우리하고 손을 잡으면은 민족 모순도 극복하고 계급 모순도 극복한다. 계급
계급 차별도 청산하고 외국의 지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자들 지식인들 가운데 상당히 그쪽에 많이 이게 이끌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좌익의 뿌리라는 건 상당히 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순수하게 애국적인 동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민족주의자들, 우리 애국자들한테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죠. 독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를 만드느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느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느냐, 이거는 우리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통합해서 다시 토론할 문제지만 우선은 독립을 해야 되는 건데,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독립이나 국가라는 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처럼 절대로 추구할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지령을 만들라고 수난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모택동이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성공을 한 참 그 원조로서 추앙받고 있고 하지만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그 중국에는 여러 군벌들이 싸우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선야짠 손문의 이제 후계자로 자처하는 장개석이 탁월한 인물로 일찍부터 부상됐고 또 모스크바에서 군사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가까웠어요 한때. 스탈린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노선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기 때문에 한때는 모택동한테 장개석하고 합작을 해서 일본을 무찌르는데 협력을 해라 했다가 또 반대로 이제 돌아서서 이 우익을 대항해서 싸워라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택동이 상당한 화를 입었고 이 같은 공산주의자지만은 이 스탈린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알고도 복종을 하고 이런 것이 세계 공산주의 구조예요. 내가 상당히 그 존경하고 그 서울대학교에 초청도 했고 했던 영국의 에릭 홉스봄이라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되는 데 있는데 그분이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영국의 유태계의 역사학자인데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이제 이 홉스봄이 10대 청년으로 벌써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공산당을 탈퇴 안 한 공산주의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왜곡이 별로 없는 훌륭한 역사책을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존경을 하고 또 서울대학교도 그 초청을 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인터뷰에서 이제 말하면 고백을 해요. 이 우파 사회자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20세기 100년을 단위로 책을 쭉 썼는데 20세기 것이 극단의 시대라고 하는 거를 썼는데 그 20세기라는 것이 이분의 생애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얘기하다가 결국 본인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당신은 그 공산주의자가 됐느냐? 결국은 나치즘에 대항해서 유태인으로서 갈 길은 그 길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련이 이 스탈린 때 그렇게 폭력적이라는 걸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탈퇴를 안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 당시 양차 대전 중간 시기는 폭력이 좌우에 난무할 때이기 때문에 소련의 폭력이 심하다 하더라도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건 더한 폭력이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다. 이제 그런 또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전후에 이 스탈린주의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느냐. 스탈린이 얼마나 강압적인 게 드러나지 않느냐 할 때 왜 탈퇴를 안 했냐 했더니 그분은 자기는 그래서 역사를 쓰는데 소련 얘기는 거의 안 썼다. 국제관계에서만 자꾸 언급을 하고 그렇지만은 이 공산주의의 대의를 믿고 죽어간 자기 동료들한테 배신을 할 수 없어서 공산당을 탈당을 안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소련에 가봤냐 하니까 가봤다고 그래. 그래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실제 어떤 인상을 받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건 소련에 가보니까 공산주의자가 하나도 없더라. 동구에는 몇 명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 본래 이상으로서의 공산주의, 막스주의, 공산주의라고 안 그래. 막스주의자. 잘못해서 막스주의자가 소련은 막스주의자가 하나도 없더라. 동유럽엔 몇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홉스범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묻는 게 그럼 당에 가입을 했다는 거는 모든 거를 당의 지령에 따른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것도 당의 지령에 따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at least theoretically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에 가입을 하면 모든 걸 따른다. 다만 홉스범의 경우는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배경을 안고 있었고 영국의 공산당한테 너희 나라를 전복시키라고 하는 지령은 모스크바도 내릴 수가 없었으니까 이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역사학자로서 거짓말을 안 하고 하면서도 공산주의 조국인 소련에 대해서 좋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피했다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정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사실을 심하게 왜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고 이 거짓말을 이 다반사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련 체제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크스주의의 공식에 따르더라도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이 약속을 하고 태어난 그런 거짓말에 기초한 체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공식은 지금 우리가 순환을 겪는 거는 우리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가 아닙니다. 이게 USSR라고 그랬죠. 영어로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의 연방체로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공산주의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도 소련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이 그런 German Socialist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기 전에 반드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집어넣죠. 데모크래틱 소셜리즘의 소셜리스트, 소셜.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소비에트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하나의 편피예요. 이 자기들이 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자다. 즉 노동자 단체들, 병사 단체들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자기들 대표를 선출을 하고 또 그들 대표들이 그 다음 단계 대표를 선출하고 가장 최고위 이 최상위 소비에트, 이 최고 소비에트의 의장이 국가의 대표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 체제로 하면은 형식은 소련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수반은 소비에트, 최고 소비에트 의장의 수반인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볼셰비키의 다른 이름인 공산당. 그리고 공산당의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보통 조직에서 회장, 사장, 대표 이런 사람들이 대표지 서기는 사실은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본래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소련의 공산당 안에서 이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혁명을 하고 스타 노릇을 하는 건 레닌,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이었고 스탈린은 신학교 중퇴생 러시아인도 아니고 그루지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에서 하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당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혁명기에는. 그런데 그게 굉장한 이점을 갖겠습니다. 뭔가 하면 당 내부 살림에 밝고 당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실제 레닌이 병상에 눕자 당 서기장 자격으로 문고리 권력이 돼서 아무도 레닌을 접근 못하게 레닌의 동지여 부인인 크룹스카야까지도
스탈린의 허가가 없이는 레닌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계의 예상을 뛰었고 이름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스탈린이 트로츠키나 다른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들을 제치고 이 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사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자기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나 무슨 가메니에프 무슨 지노비에프 유명한 그 혁명가들은 다 반혁명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 뭐 우파 분열주의자, 좌파 극렬주의자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주 예술의 경지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혁명 운동을 할 때부터 그 체제를 속여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위장 결혼 같은 것도 굉장히 흔하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위장 결혼은 학생들이 혁명운동을 할 때 옛날 러시아 19세기에는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차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재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영양들이 이 부자로 살지만 그 사람의 몫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귀족 집안의 이 딸들이 혁명운동에 이제 현혹이 돼서 혁명운동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면은 동지하고 혁명 동지하고 위장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 이름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그걸 혁명 자금으로 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은 명예로운 위장 결혼이에요. 적어도 정직하게 서로 동의하는 사회에서 이제 위장 결혼을 하는 건데 나중에 권력이 되고 나서 하는 위장 결혼은 상대방을 도구로 속이는 위장 결혼입니다.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자기는 특히 공산주의가 불법인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기는 지하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부인은 모르게 돼 있어요. 남편은 그냥 월급쟁이 뭐 돈 벌어다 주는 줄 알고 믿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게 공산당원이라는 게 이제 폭로가 돼서 뭐 잡혀가 죽고 하는데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땐 청천벽력입니다. 전혀 자기 남편이 그럴 수가 없다고 펄펄 뛸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혁명의 대의에 참가를 하고 동조를 하도록 일찍부터 훈련을 받은 그런 투사들만이 그 조직에서 고위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불법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데에서는 점조직 원리가 이용이 됩니다. 옆에 사람끼리 서로 모르고 이 상하끼리만 알아서 혹시 검거가 되더라도 전부 줄줄이 체포가 되는 그런 비극이 없게끔 하는 그런 식의 거고 해서 바깥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줄 수가 없는 그런 그 조직이 오랫동안 발달되어 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개인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들어갈 땐 결국은 인민을 해방시키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 거기에 잘 공조한다 하는 거로 들어가지만 이제 당에 일단 복종을 하기로 서약한 이상은 당의 지령에 따르지 자기 개인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애국심보다는 전 세계 노동자가 합심해서 세계 공산화에 기여한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나머지 단계는 중간적인 그 수단밖에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밖에서는 이거를 갈파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소련 자체에서 소련은 물론 공산주의 이제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비에트 체제로 해서 정부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이 소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최고 소비에트의 의장이 국가대표인데 사실은 공산당은 위에서부터 지령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것이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그런 걸 하는 건데 당 요원들이 각 부서마다 다 배속이 되어 있어서 실제 장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공산당 안의 서열에 따라서 그 권력이 실질적인 힘이 규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커미사르라고 당의
용원들이 다 부속이 돼 있고, 그래서 국제기구를 운영하는 데서도 그 이중구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맞은 공산당 지령으로는 이 상하구조가 되어 있는데 국가대표가 되면 다른 거예요.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소련이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중구조가 소련 안에서만 문제가 됐는데, 2차 대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련이 영미 프랑스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독일을 패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소련은 동유럽 일대와 북한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의 영향이 그만큼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나라 각기 다 민족운동가들이 그 민족운동이 있었고, 독일을 밀어내는데 소련군의 도움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다 솎아내치고 공산주의자들이 실권을 장악하게끔 공산당 소련이 다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소련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됐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걸 1921년부터 소위 커민턴 국제 조직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많은 말하자면 호소를 했고, 실제 이동휘 등 소련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에 들어와서 일한 분들 같은데 소련의 자금도 들어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도가 됐고, 국내에도 공산당 조직이 지하에 생겼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 심하게 탄압을 하니까 형식상으로는 25년에 공산당이 해체가 되지만은 이념으로서는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특히 경성제국대학이라는가 일본 유학생들 사회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많이 확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세력으로서 기독교 사상이라든가, 하지만 그런 거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공산당에 비해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있을 때는 공기같이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없을 때야 그 없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같이 그렇게 금방 사람들한테 흡인력을 가지는 이념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박헌영 같은 경우에 사실 애국자로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소련에 들어가서 소련 공산당원 자격도 또 정식으로 받았고 하다가 30년대 숙청 때 박헌영하고 이 부인 주세죽도 걸려서 거기서 하마터면은 처형될 뻔했는데 운명이 다른 쪽으로 갔어요. 이 공산당 그 간부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유용한 사람이니까 활용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중국의 스파이로 들여보내려고 이제 지령을 받고 가다가 신의주에서 체포가 되는 바람에 일본 경찰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석방을 해주기 때문에 소련에서 처형당하는 운명을 면하고 해방됐을 때 공산주의자 제일 유명한 공산주의 지도자로 그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일성은 여러 그 젊은 무슨 사람들로서 중공 연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일찍 40년에 소련 쪽으로 가서 소련에 45년까지 있게 됐던 사람이고 해방 당시에 35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실제 이 북쪽의 만주 지역, 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는 옛날부터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장군의 이름이 늘 독립운동가로서 늘 들려오곤 했었는데, 해방 후에 소련이 김성주라는 이름의 33세 된 소련군 장교를 발탁을 해서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래 알다시피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과 미국의 군사 분계선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 분계선으로
갑자기 설정된 선이에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 나라를 뺏기기 전부터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는 한반도를 분할하겠다고 하는 그 밀약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밀약이 완성은 되지 않지만 얘기가 많았어요. 38선 얘기도 있었고 39선 얘기도 있었고 러시아 황실이 압록강 벌채권을 주장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자기들의 권력을 주장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노일 전쟁으로 이제 일본이 한국 전체를 차지하고 말았죠. 그래서 소련은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에 본래 이 한반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책도 많이 나왔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미국은 한반도에 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라는 것 정도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등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한다 하는 걸 알고 이승만 박사는 일제시대 내내 당신이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있었을 때뿐 아니라 25년에 그 공산당 중심의 그 반발 세력으로 이제 탄핵을 당하고 물러났을 때 이후도 임시정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구 선생이 다시 임시정부를 재구성할 때 김구 선생을 미국에서 자금으로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해서 두 분이 가까워졌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승만은 굉장히 일찍부터 공산당의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갈팔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교육운동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1923년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5년 후죠. 그리고 내란을 거쳐서 볼시비키가 권력을 장악한 후 아까도 얘기했지만 21년부터는 우선 피폐해진 경제를 살려야겠다 해서 농민들한테 마치 이제 공산주의는 안 하는 것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라 하고 격려를 하고 할 때인데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서 발간한 태평양이라고 하는 잡지에 짤막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사실 나도 이걸 본 게 한 1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소위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뭐 앙드레 지드니 무슨 아서 퀘슬러니 그런 유명한 사람들까지 공산주의의 어떤 새로운 계시가 일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눈이 떴다 하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이승만 박사가 한 4페이지 되는 짤막한 글에 공산당의 당, 부당 그런 글을 썼는데 아주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제일 강점은 뭔가 하면 그 이상이다. 노동하는 농민, 노동자 다수가 억압 없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거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그게 공산당의 가장 장점이다. 그런데 약점은 뭐냐?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다수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가진 거를 재산을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면은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지고 기업가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국가를 부정하면은 발전할 수 있는 힘, 창의력이 어서 솟아나고 그걸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을 위로할 길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이념이다. 벌써 23년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직 공산주의의 피해가 뭔지 생겨나기도 전 세계가 아직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알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제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막강한 세력이 됐을 적에 이승만 박사는 소련하고 맞서서 대한민국 남반부 만일에도 공산화가 되지 않고 독립국가를 만드는 그런 위협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당시 1945년 이 국제사회에서는 그 이전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서양의 선진국들 사이에서 무슨 논의였느냐.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게 소위 전면전이라고 그러죠. 그 전까지의 전쟁은 군인들만 나와서 싸우는 거. 맞으면 스포츠 경기의 확대판 같이 일반 서민들은 상관없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후방과 전쟁터가 상관없이 시가지도 폭파당하고 하는 모든 자원이 인적 물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동원되는 전쟁이 바로 1차, 2차 대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거의 망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랬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이 선진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같은 기독교 뿌리에서 나온 독일이나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를 망치느냐. 그래서 이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국제협약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 뭐는 허용되고 뭐는. 그래서 이 1941년 내내 이 아틀란틱 차터라고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지도자들이 만나서 인권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이 어느 나라 국민에 상관없이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데 세계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이 약소국이들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는 것부터 몇 차례 협약을 하면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국제연합 UN이라는 게 United Nations. 모든 주권 국가들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맹렬하게 싸울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참사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소련, 미국 뭐 다 동의를 하고 UN을 통해서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관행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UN의 역할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좀 새로운 그런 평화조정기. 그리고 그런 국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처가 제일 좁고 그 여력이 있는 미국이 유럽 재건에 큰 도움을 줘서 빨리 재건을 시켜야지 세계 평화가 일어나지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반발을 해서 2차 대전이 터졌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방법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전 세계적으로 풀면서 재건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와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히틀러와 무솔리니 일본을 무찌르는 데는 힘을 합쳤던 공산주의 소련과 다른 연합국 사이가 결국 같은 길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38선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소련은 미국하고 연합해서 일본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고 서로 협상을 해서 전리품을 나눠 가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미국을 터뜨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아직도 그 오키나와 남부에서 싸우고 있는데 소련은 8월 9일 날 참전을 선포를 하고 일본은 벌써 망하게 돼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소련이 한반도를 전체 휩쓸게 생기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던 거죠. 미국하고의 전쟁은 미국이 단독으로 41년부터 담당을 해오다가 연합군들이 이제 가세를 하고 소련은 마지막에 8월 9일에 참전을 했는데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 내준다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38선까지만 진격을 하고 거기서 멈추면은 그 나머지 남부에서는 우리가 가서 미국,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 딘 라스크라고 아직 국무장관 된 사람이 그 대령 시절에 만들어냈던 선이 38선이에요. 그냥 임시 군사 점령 분계선이었습니다. 9월 20일까지도 38선은 그냥 군사 분계선이지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었어요. 옛날같이 뭐 철도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전기도 북한의 전기가 남한으로 오고 또 북한이 모든 광업 같은 건 북한 쪽에 있고 남한은 이제 농업지대였기 때문에 상호 교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었는데 그게 계속됐는데
9월 20일 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런던에서 승전국의 외무상들이 모여서 전리품을 나눠 가지는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요구를 한 것이 일본의 홋카이도를 자기들한테 달라. 그 북쪽의 섬들은 물론이고 또 지중해의 북쪽인 오늘의 튜니지아, 트리포니탄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까지 소련이 점령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방의 나라들에서는 이건 깜짝할 놀랄 일이죠. 19세기부터 소련은 부동항을 얻고 남쪽으로 진출하는 게 꿈이었고 지중해로 진출하는 게 꿈이었고 프랑스, 영국 등은 소련 해군이 이 지중해로 진출하는 걸 막는 게 역사적인 사명으로 늘 여겨졌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는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거라도 장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남북한의 교류를 끊는 식으로 지령을 금방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보내던 것도 중단을 하고 실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도 중단을 하고 그래서 38선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분단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북쪽에는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이때에도 미국은 굉장히 마지막 개방적이고 순진하고 한국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던 나라이기 때문에 태평양 군대의 총사령관인 마카서가 이 동경의 본부를 지면서 이 포고령 1호를 선포하는데 한반도에서 이제 이 모든 이 남반부 38선 남반부에서 모든 거는 이제 미군의 관할하에 있다. 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는 일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거를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군사 지령이에요. 점령지에 가서. 소련은 반대로 그 선동 선전에 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한다고 하지를 않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걸 조정하면서 그 조정을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비밀리에 다 지령을 내려놓고 겉으로는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정부를 만드는데 소련군은 해방군으로서 보호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방군이라고 하는 성명을 내게 돼요. 지금 이게 우리 교과서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소련은 이제 공산당이 합법화가 된 지역에서 완전히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이 명령이 내려가죠. 그건 밖에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분단이 고착이 되고 이미 46년 2월에 이 소련에는 이 북한에는 인민민주주의 정부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 그 전까지 또 한참 또 쇼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남반부를 다 공산화시키는 거지 북한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그 자기네 정체를 드러나질 않아요. 이 부분은 내가 또 그 시간을 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다루겠기 때문에 우선 그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더 받겠어요. 아무 질문이나 좋습니다. 예, 예. 노동자? 예. 자본주의가 강해지면 노동조합이 더 생겨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이 되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블루 클래스 그러니까 자동차 노조만 노동조합이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IBM도 35만 IBM어가 있는데 한 사람도 노동조합을 하려고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한국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1차, 2차 산업혁명을 한국이 못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그 부분 앞질러 가서 얘기가 되는데 더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은 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제 거기를 그 얘기를 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른 나라에서 같은 그 노동 운동이 순조롭게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직급 노동 운동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하고 스탈린이 살아있을 적에 그 노동 운동이라든가 하는 거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 외부의 간섭이 없이 우리 국내의 역학관계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이거하고 이 외부의 세력이 이 지령을 내리는 속에서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역사 부분에서는 이제 그때 맥락에서 그걸 이해를 하고 그 후에 우리는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많은 게 변화하고 자체적으로 노동운동도 하고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그 옛날 후유증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양쪽에서 다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국같이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나라. 나는 영국 같은 경우 일본도 그렇고 섬나라로서의 이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어느 나라가나 어떤 집단이든지 자기 이익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투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죽기야 살기로 싸워서 거기서 어떤 이제 타협점이 이루어지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초기 역사를 보면은 이게 봉건주의 시대 때 그때는 이제 군사력 가진 그 세력이 소위 기사 무사 집단들 아니에요. 근데 그 무사 집단들이 소위 봉건 영지라고 하는 걸 구축을 해서 한 집안이 영국하고 프랑스 양쪽에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이런데 이걸 이제 이 영국하고 이 프랑스 대륙하고 이제 분리를 하고 해서 이제 국가 체계로 나누면서 이제 그런 속에서 또 그 군사 집단의 그 후예들인 귀족들, 그 대검 귀족이라고 그러죠. 이 서양의 귀족들은 우리나라 같이 머리로서 우리 양반은 문반이 있는데 문반이 많이 쓰였죠. 우리 경우에 고려 시대 이후 이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근데 서양에서는 사실 무반 출신들 이 기사들의 후예랄까 이런 사람들이 그 귀족의 이 근간을 이루는데 그런 사람들을 차츰차츰 이제 견제를 하면서 또 왕권도 한편에서 견제를 하고 처음에는 그런 그 귀족 집단하고 왕권의 싸움이 정치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의회 제도라는 것이 생겨나요. 이 귀족들이 이 프랑스하고 싸우는데 이 왕이 당신들 모두 다 무력을 좀 동원해서 같이 나갑시다 했는데 나중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왕이 지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들이 우리가 공헌을 했으면 우리 그만큼 우리도 발언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시작한 것이 소위 이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그런 과정에서 17세기엔 영국에서도 왕을 처형을 하기도 하고 소위 그 명예혁명도 일어나고 두 번 거쳐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보다는 타협의 정치로서 맞은 선거제도 같은 걸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제도라는 것이 그리고 여야 그 양당 제도라는 게 발달하는데 처음에는 투표권을 그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에서 지대를 얼마 받는가, 기득권을 얼마 가졌는가 거기에 따라서 투표권을 나눠줬었단 말이에요. 19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재산이 없는 사람도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그럼 우리도 발언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전까지는 의회에 참석한다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이권이니까 이 의원들한테 월급 같은 거 없었어요. 자기가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자들만 참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의원들도 월급을 받고 이 세금을 많이 안 내는 평민들도 이제
참정권, 투표권, 참정권 뭐 가지고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조금씩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하고 전혀 전통적으로 없었던 그런 제도 같은 거를 바깥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디서 이게 또 본 따오고 도입도 하고 뭐고 하니까 뿌리를 내릴 때까지 굉장히 힘이 들고 그 사이에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동운동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외부의 걱정을 안 한다면은 외부 그러면은 이제 바로 자본 노동 뭐 등등 이제 균형을 가지고 차츰차츰 싸우다 보면 생길 텐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떤 쪽에서 옛날에 중국에 의존하고 살 때 밀리게 되면은 암암리에 뭐 중국에 이 밀정을 보내 가지고 우리 편에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 중국이 호령 한번 하면 저쪽에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우리가 그걸 오랫동안 벗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도 이 노동운동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로서 우리 스스로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고 할 때가 됐지만은 아직도 이 공산주의하고의 그 대결 문제, 이념 대결 같은 것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토론이 되고 하지 못하고 정권 교체까지 해서 엎치락덮치락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크게 보면은 그런 속에서 많이 왜곡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노동운동 내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정말 저소득층 임시직이라든가 뭐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노조 귀족들하고는 이건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별도의 이 문제, 그건 또 내가 전문가도 사실은 아닌데 역사적으로는 그런 이 복잡한 연유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저 뒤에 질문하신 분은 자기 또 간단하게, 의견도 말씀하세요. 나하고 내가 얘기한 거고 좀 다르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다 좋고 말이죠. 간단하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청주에서 왔고요. 지우규라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모택동이 많은 사람들을 문화혁명이나 대학진으로 많이 죽였는데도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이유를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방 당시에 사회주의를 70% 정도 사람들이 지지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공산주의의 사회주의가 선동하는 방식이 궁금하고요. 또한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뭐한 방식? 선동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스폰서? 선동이요. 선동하고. 선동. 예. 그리고 건국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건국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구폭동이나 4.3 사건 시대에 혼란했던 시대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반부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질문보다도 더 본격적으로 넓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앞에 부분 어떤 식으로 전파를 했느냐 얘기 말이죠. 그거는 막스주의 주로 그 당시는 서적 그리고 지하 서클 그런 쪽이었어요. 막스주의 이론 서적 같은 거 많이 읽고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은 막스의 원전도 읽고 또 막스의 영향을 주었던 무슨 포여바흐 같은 독일 사상가 같은 사람 책들도 독일 원전으로 읽고 또 일본이 독일하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그리고 그 후 한참 동안도 우리나라에선 또 독일 문학, 독일어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이 부분에 따라서 유럽의 이 나라들을 랜드마크에서 배워가지고 왕실 문화는 영국의 입헌군주의주의 왕실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걸 자기네들 걸로 만들었고 의학이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또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걸 따왔고 19세기 사실 독일이 학문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는 독일이 가장 앞서간다 그러고 해방 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미국보다도 학문에서는 독일이 제일이다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이 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대학에서 동문학과가 있었다가 이게 최근에 와서 결국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많이 폐지가 되고 있죠. 문헌을 통해서 많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론을 적용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소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 이론만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막스주의에 심취되기가 참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랄까, 그게 심했고, 그래서 해방 전에 막스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사심이 없이 내가 우리 민족의 구성원으로 내 개인 처지는 괜찮지만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부모나 조상들이 누렸던 특권도 버려야 된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승만 박사죠. 무슨 이승만이 왕족 출신에서 어쩌다 그러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왕족 그 양녕대군의 후손이지만 몰락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사람으로 왕실의 책임을 굉장히 통감을 하면서 사회 개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도 양반의 신분이라는 걸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없애야 됐다 하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적어도 100년의 시대를 앞질러 갔던 사람들이죠. 막스주의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상당히 많은 수가 집이 넉넉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학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막스주의자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다 북한에서 도타가 되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또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84학번으로 입학한 사람이고 80년대를 좀 그래도 제 나름대로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주체사상 들어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막스주의에 정반대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막스주의를 뭐 한국을 뭐 구원하고 뭐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지도 이념이라고 하던 건데 이게 들어와서 왜 이걸 또 다수가 받아들일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뭐 지금까지도 뭐 수십 년간 그 생각은 떠난 적이 없는데, 아니 저 자신도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제가 그 내린 결론은 이 주사파 애들은 그냥 신분제 사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특권층 돼가지고 자손반대 부귀영화 누리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조 시대 양반들의 사고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래도 그 뭐 해방 후에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기반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그래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조선시대의 그 뭐 봉건제죠 뭐 이런 식의 사고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변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굉장히 좀 기이하게 느껴지는데, 뭐 사람의 뭐 가치관이나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좀 잘 그렇게 안 변하는 편이지만은 이렇게까지 오래 이게 잔존한 거 보면 이 나라가 그 구시대의 어떤 나쁜 게 정신문화가 그 아주 안 좋은 게 엄청나게 뿌리가 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그 막스주의나 공산주의자들도 마음속으로는 실제로는 특권 계급이 되겠다는 식으로 뭐 그 활동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까? 예, 아주 그 굉장히 예리하고 그 중요한 질문을 그 해주셨습니다. 사실 나도 최근에 와서 그 많이 그 고민하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막스주의는 근본적으로 국제주의적인 보편주의적인 사상이고 민족주의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듯이 민족이니 국가니 그런 같은 거는 그 소위 지배계층이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그 만들어 놓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노동자 전 세계가 세계 노동자가 담합을 해서 국가기구 같은 거는 없애고 그저 관리 기능만 하는 뭐 그런 것만 하다. 사실 후에 건설된 공산주의에 대한 그림은 이상만 좋게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국제적인 만약 국경을 넘어서서 노동자 조국에 충성하라 하는 건 분명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극단적인 왕조주의적인 그런 세습군주주의 체제하고 북한의 그 공산주의자들, 우리 좌파, 주사파들이 이걸 배합을 해갖고 그걸
민족, 민중, 민주의 이름으로 지금 전파를 시키고 이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기현상 중에도 기현상이에요. 거짓이죠. 결국 위장이고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얘기했듯이 이게 결국은 그 자기 야심을 충족시켜 하는 수단으로 그냥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한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그 지적했던 게 이제 이 강의를 조금 더 진전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그래 우리 민족의 근성으로서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같은 게 결국은 잘 맥혀 들어가지 않는 어떤 이상한 게 있지 않느냐. 나도 사실 그 문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 이 1948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 체제라는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 전통에 있던 체제가 아니에요. 딱 맞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이상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 같은 애국자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인간 존중, 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가치를 최고 가치로 하는 그런 거랑 이 서양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하고를 배합을 시켜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그 이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거고 그게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마지막 90년대 뭐 체제 정권 교체가 있고는 이제 정착을 내렸냐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했다 어쩌다 그랬는데 오늘의 풍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가 그럼 옛날 왕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그 이 끔찍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다음 시간에 지금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분들 했던 그 해방 후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까지의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념으로 공허하게 이렇게 볼 때 하고 그거를 이제 실제 실천에 옮길 때 하고 다르고 또 이 어떤 동족 집단이라도 이해관계가 갈리면은 전혀 안 되는 거. 지금 뭐 하나 참 허상이라고 위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북한하고 통일 뭐 통합 뭐 민족 뭐 민족을 부르짖지만은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저희들이 원수같이 으르렁대면서 대화의 능력도 못 갖춘 사람들이 어떻게 70년을 딴 길을 걸어온 사람들하고 쉽게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절충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것이 내 가까이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재산 문제, 권력 문제가 되면은 형제 부자끼리 뭐 끼리도 소송도 걸고 죽이고 싸우는 게 인간 본성인데 민족끼리 화합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그것도 난센스고요. 근데 이 막스주의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아까 그 이승만 박사가 그 막스주의 이론 비판을 했다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승만하고 그 막스의 이 학문 깊이의 차이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칼 막스는 경제사가로서 이 농촌 문제 많이 했고 다스 카피탈이라고 처음에는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 텍스트로 알려졌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일찍 그 번역 소개가 됐고 불온서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스가 경제학자인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걸 비롯해서 혁명 운동용으로 쓴 짤막짤막한 글들하고 이건 조금 달라요. 톤이 이제 연구소하고. 그러나 물론 같은 방향으로 나가서 역사는 공산주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그런데 막스는 인간을 완전히 경제적인 동물로 경제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적 유물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뭐 소위 생산관계, 이 경제관계가 사람의 이 삶의 양식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규정한다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 면이 없지 않죠. 이제
맞으면 이 저소득층으로서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이 최상류층으로 사는 사람들은 경험 세계가 다르니까 사고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이런 거는 대충 해서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밥 먹는 문제에만 천착하고 이 물질만 가지고 사느냐. 막스주의에서 아주 가장 큰 허상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 시대가 와가지고 모두가 맞으면 그 욕심 많은 그 자본가들만 역사적으로 폐기 처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모두 해방이 돼서 이미 생산해 놓은 그 넘쳐나는 부를 나누게 되면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것만큼만 가져가고 그 다음엔 욕심이 없어진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남한테 강요당할 필요가 없다. 이랬는데 이게 끔찍한 허상이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돈만 가지고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최저한 선을 넘으면서부터는 사람이 각기 다 나는 조금 굶더라도 뭐 자비심을 베풀면서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한없어서 남이 옆에서 죽어가도 나는 사치품을 뭐 몇백억을 주고 산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인간성의 그 다양함이라고 하는 건 참 무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제도를 가지고 인성이 변한다 하는 그 개념 이게 틀렸던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던 게 난 왜 그런가 하고 내가 혼자 자문을 했는데 그건 바로 그분이 그 과거 시험을 보는 동안에 그 동양의 학문에 아주 통달했거든요. 이 박사는 그때 그 준비한 그 한문 실력을 가지고 외국서 평생을 살다가 우리말을 할 적엔 좀 어눌했어요. 꼭 그 미국 사람이 바람하는 같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대인 6.25 때 아름다운 한시를 쓰신 분입니다. 그만큼 그 이 동양적인 학문이 완전히 몸에 배있던 분인데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미국 학문의 최고봉에서 박사 논문을 써서 그게 교과서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대학 교재로 교과서가 대학 교재로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그게 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미국의 유수한 대학 출판부에서 자기 책이 나온 한국 사람들은 아마 10손가락으로 꼽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성에 대해서 막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 한편에서 끊임에 어쩌면 사람은 또 정신적인 것도 있는 거다. 이건 조금 사이드지만 내가 이 서울대학교를 떠난 게 96년인데 그때 내 마지막으로 그 이 논문을 썼던 게 러시아의 세르게이 불가코프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박사 논문 경제의 철학이라고 하는 박사 논문을 모스크바 대학에서 1912년에 썼는데 그거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사회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사람하고 동시대 사람으로 사실 러시아 말이 아니고 그게 영어 같은 걸나 독일어로 쓰였다면 훨씬 더 확산이 되었을 텐데 거기에서는 막스하고는 전혀 다른 노동가치설이 설파되고 있어요. 막스는 노동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임금 개념으로 봤고 또 노동은 고통으로 봤거든요. 이제 기독교 성서에도 그런 면이 있죠. 피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처벌로 이렇게 봤는데 이 불가코프는 거기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우주가 전체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노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땀을 흘려서 땅을 가르고 거기서 뭐가 나오고 그걸 거두어서 먹고 하는 것이 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우주의 전 순환 과정에 인간도 능동적으로 그 참여한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그 노동 대가를 주건 안 되건 노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고 신성함이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이 평생 뭐 여기 서울대학교도 그 전에 있었는데 뭐 하루 종일 남의 신만 고쳐주면서도 거기에서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또 하나의 어떤 이 자기의 소임으로 생각하면서 또 거기서 의미를 읽어내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고,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걸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느냐. 그건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사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서 애들을 갖다가 막 못 살게 구는 그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를 다 귀엽게 보고 내가 너희들을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 게 좋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면을 막상 관가를 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 면서 이승만 박사가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아주 동기가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해도 다 똑같이 나눠지 뭐하냐. 이게 소련에서 아주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소련에 처음 가본 게 82년 브레즈네프가 아직 살아있을 때 지금 돌아가신 강원영 목사님이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소련에 이제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리고 우리 아직 수교가 없을 때 그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를 통역 자격으로 이제 이 대동을 시켜서 보냈고, 또 소련에서도 주교가 하나 오기로 했는데 거긴 또 그 기관원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박인해서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정말 그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을 피폐시키는지, 말하자면 사람이 일을 하는 척하지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벌써 82년인데 이 진열장 같은 건 다 잘 돼 있는데 속에 보면 그 물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이 공항, 조그만 그 국내 공항에서 이 보니까 아가씨가 뭐 우표랑 뭐 몇 가지를 놓고 물건도 별로 없지만 전화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소련에서 뭘 사보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 우표라도 수집용으로 그냥 사올까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친구하고 수작을 하는 건데 손님이 앞에 서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20분을 그냥 이걸 짓거리고 본 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걸 놔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겠다고 했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니면 열심히 파나 안 파나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똑같거든. 그런 게 도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근데 양심적인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 굴복하고 말고, 그 후도 그 후유증이 남아서 어떤 그 소련 학자 한 분이 이제 나를 이제 초청을 해서 어디를 오라고 차를 내보냈는데, 이 차가 뭐 털털거리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참 외국 손님을 모시는데 이런 차에 모시게 돼서 내가 너무 창피하다. 그러나 그 고치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하다. 이 조직이 그렇게 돼 있으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지부동을 하는 게 안전하지, 자기가 뭘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처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체제니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잘못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하고 북한의 관계 크게 말하면 앞으로 더 자세한 건 보겠지만, 우리가 45년 8월까지 같은 민족, 같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됐어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개인을 해방시켜서 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지압가림을 하도록 하는 체제고, 북한은 공산당 또는 김일성 일가가 다 모든 것을 해줄 테니까 너희는 복종해라 하는 이런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도록 보장은 못 해주지만은 교육을 시켜주고 기본 생활 여건 같은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그 대가를 자기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해줬으니까, 우리 부지런한 국민이,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뛰어서 정말 기적이라는 걸 낳았던 거고,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죠. 북한은 엉돌러 놓으니까 똑같은 민족이 지금 이런 차등이 난 거 아니에요. 이념의 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걸 무슨 뭐 민족이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어려운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제가 볼 때요. 예. 저는 전자공학과 하는데 또 회사도 해갖고 경영도 좀 하거든요. 거기다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경영의 무슨 모델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산주의 체제는 분배가 그렇게 일정하니까 할 필요도 없어서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거죠. 노예는 제일 똑똑한 노예는 일 안 하고 그 관리자를 속이기만 하면 제일 똑똑한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 체계고, 근데 사실 또 한국에 있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공산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굉장히 특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대접이 뭐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이병철 회장이 한 200만 원 저기 상금을 줬어요. 근데 1억 달러를 벌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똑같이 놀아먹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저렇게 엉뚱한 놈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데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대학에서 그 석사 학위를 받고 대기업 삼성전자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한 달 만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후배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딱 한 달 거기 있다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 특출난 것을 하면 잘린다. 절대 남한테 튀어나오는 걸 하지 마라.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거 가운데쯤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조금만 잘하면 너는 성공한다. 이렇게 그걸 보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제가 30년 전에는 사실은 한국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이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안에는 공산주의 체제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일하는 사람은 노예로 생각하고 토사구팽에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 딱 그 사람들은 완전히 공산당의 그 일당 독재의 그 지도층으로 딱 보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됐으니까 계속 그 저기 뭐라나 기업이 공격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공산주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금융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금융자본주의가 아니라 지식자본도 자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배당을 해갖고 받아준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질 거거든요. 뇌만 전두엽만 쓴다고 하면은 한국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문제가 언제 시작을 했냐면 40년 전에 뺑뺑이 돌리면서 그 교육 평준화 시킨다면서 하향 평준화 시키면서 전두엽 쓰는 걸 다 부셔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 일어나갖고 이 모양이 된 것으로 지금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그 구조 하나하나 안에 그 공산주의 체제, 그 뭐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점 체제, 그 이기적인 그런 체제죠. 사실 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그게 민주주의하고 항상 쌍벽을 이루고 견제하면서 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내 그 개인 의견으로 보더라도 실제 지금 그 기업의 무슨 그 CEO 같은 사람들이 무슨 몇십억씩 뭘 받고 하는 거는 나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견제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또 탁월한 업적을 내는 데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마지막에 이상적으로 배합이 되느냐. 일을 잘하든 안 하든 똑같이 하면은 다 잘 안 할 거고 그걸 잘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등이라는 게 그렇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는가 의혹이 될 정도로 나도록 그건 막아야 되는 또 그런 그 장치들이 있어야 되고 뭐 그거 하려면은 제도도 필요하고 또 하는 그 각자 이 사람들의 무슨 그 양식과 양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뭐 있어야 되죠. 이게 몇몇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임금 격차의 최대한 수준을 법으로 막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잘못되기 쉬운 건 기업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외국이 하는 사례를 겉만 따오고 속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CEO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죠. 그건 다른 나라에서의 그 경쟁 실적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그 사정하고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럼 그런 거를 견제하려면은 뭐 주주들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뭐 심지어는 오너라도 그렇고 모두 하고 견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이 전체 생각하는 수준 판단력 전체의 힘이 강해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은 지도자도 탁월해야 되지만 이제 국민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또 자기 구실을 제대로 돼야 되고 기업체나 어디서나 똑같죠. 만약 그런 게 이제 법 때문에 그렇다면 그 법을 고치는데 나가야지 되는 거 그런 거. 지금 뭐 우리나라 그런 예가 많죠. 노동 귀족들도 그렇고 무슨 특례법으로 그 무슨 특혜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세월호도 그렇고 무슨 광주 무슨 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유공자라면 독립운동 후에 임명이 공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특혜를 받는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그건 제도적으로 너무 잘못된 거죠. 떳떳하면은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이 사람은 본받아라 이렇게 되는 그런 이유로서 특혜를 주는 건데 공개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제가 네. 질문 하나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극우 프레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생각을 정리하면서 극우 프레임 자체가 좀 이게 사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치가 아시겠지만 그 공식적인 명칭이 국가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 당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즘, 파시즘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사상가가 지오바니 젠틸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따뜻한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개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공산주의자들과 나치 파시스트들이 이렇게 섞일 수 없던 이유가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설명하셨듯이 국가에 대한 이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산가들의 어떤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연대를 통해서 타도할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에서는 국가라는 관념, 민족이라는 관념,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 민족주의 그리고 독일이라는 국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의 이념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념적인 충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컸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질 자체는 둘 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왼쪽 좌파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극우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요즘에 이렇게 태극기 드시는 많은 분들을 극우라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프레이밍을 벌써 이렇게 씌워버렸는데 이거 자체가 저는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가 부정확한 용어의 사용, 언어의 이 남발입니다. 그런데 이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먼저 갈팔하고 그쪽에 교육을 강조해온 소위 좌파들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능숙해요. 잘 먹힐 만한 그런 표현을 다 쓰고 실체하고는 다른데도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믿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좌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좌하면 친공, 우하면 반공. 그거는 이제 거의 상식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진보 보수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진보는 좋은 거고 보수는 나쁜 거고 이렇게 벌써 되는 거거든요. 아까 자본주의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로 그 좌우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본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을 지지하는 쪽 사람들이 좌쪽에 앉았고 반대하는 쪽 사람들이 우측에 앉았었기 때문에 소위 변화를 추구하는 쪽이 좌고 이 기득권을 추구하는 쪽이 우인 것 같이 이게 관행으로 쓰여졌는데 거기에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소위 극우라고 표현되는 나치 파시즘하고 이 공산주의하고 오히려 비슷한 점이 많구나 하는 거. 그는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전체주의 그리고 국가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동질성이 이질성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능 그리고 이제 이 대중의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독재를 한다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극우, 극좌 뭐 그런 얘기를 하나? 그건 사실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분류예요. 이 극좌라고 이제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하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인종주의라고 하는 거. 적어도 이 좌파들은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인종주의는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치의 이념에서는 이 아리안 민족 우세라고 하는 그 인종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극우라는 게 거기 가서 이렇게 붙은 거고 대개 극좌, 극우 뭐 이런 소리를 할 적엔 그거는 상대방에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지 내가 극우다, 내가 극좌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자기는 누구든지 다 자기가 정도를 걷는 거고 나보다 우측에 있는 사람 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철학적인 그런 견지에서 맞으면 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거를 또는 진보라는 거 한번 이제 갈른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이해하기로는 18세기 그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이제 그 생겨난 걸로 보는데 이 철학적인 면에서 그 서양의 보수주의 철학의 이 초석 중에 하나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고 이제 프랑스 혁명을 진척시킨 사람이 맞으면 좌파 진보의 이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역사라는 건 아까도 내가 아주 모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각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하고 이 외적인 여건들, 천지재변에서부터 뭐 사회관계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배합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로 일컬어진 이제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의 주장은 인간이 평등하다, 이 자유롭다 뭐 하는 게 당위로는 좋지만은 현실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이 추상적인 인간이라는 건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부모와 나라를 배경으로 어느 시대에 어떤 특징을 가진 사회에 태어나니까 우선 주어진 조건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안에서부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뭐 자유의지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벌써 큰 여건은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거다. 그거를 인정하고 나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개정한다고 생각하다가는 현재만도 못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영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영국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무척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쭉 발전한 과정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투표권이라는 거 이제 권력을 제한하는데 처음에는 귀족이 왕권을 제한하고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라는 게 내가 내 발언권을 갖지 못하나서 내가 세금 낼 이유가 없다. 내가
국가에 기여하면 그만큼 내가 발언을 해야 되죠. 이런 맞아 경우가 밝은 얘기죠. 이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한다 하는 이제 그건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상류층, 소위 영국에서는 political class라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예 이 재산을 가진 상류층에 국한된 걸로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저층으로 자꾸 확산이 되면서 차츰차츰 하는데 1832년에 그 이 선거법 개혁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 자산가층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영국은 벌써 이제 양원제를 하고 있어요. 귀족들이 귀족들로 구성된 상원하고 그 이제 그 지방 대표죠. 그 영지를 가진 귀족이 그 지방의 상원의원이고 이런 상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원은 이 다수를 대표하는 이제 전국 구인 그런 셈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몇몇 올해 그런 제도가 가다 보니까 그 지역구의 하원 의원들도 결국은 그 지역구의 상원 의원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유력자가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지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로튼 바로니 파켓 바로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귀족의 돈주머니에서 얼마가 나와서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당선이 되고 말고 하니까 그 하원 의원 자리라는 건 그 귀족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비판도 있고 사실 합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하면은 그런 그 부분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지금까지 온 제도가 별 무리 없이 정치가 파탄으로 가지 않고 이 타협의 정치로서 무난하게 이 정치체제라는 게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맞다고 섣불리 손을 대서 딴 걸 했다가 현실보다도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론 때문에 그게 확 고쳐지지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맞으면 고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진다는 건 없고 지금 것이 너무 나빠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때는 손을 대지만은 이 이론적으로 부분적인 결함이 있어도 그냥 괜찮으면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마지막에 철폐된 게 어떤 차별인가 하면은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2표를 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판단력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무식한 평민의 판단력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게 영국 사회 전체 공익에 보탬이 된다. 그런 논리에서 그런 제도를 유지하다가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올랐으니까 그런 장치는 이제 필요 없다.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어떤 이론으로만 맞아서 우리나라 같이 무슨 표가 한 표가 차이가 나고 반 표가 차이가 나서 이게 부정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 안 된다. 이런 식의 게 아니고 이 경험상의 볼 적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에드문드 버크 같은 사람의 주장은 사람이 아무리 제멋대로 해도 전통이라든가 그 집단 무의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송두리째 다 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에 적응해가면서 정 안 되겠는 것만 손질을 해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다. 이런 철학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이 진보 쪽에 가는 이제 자유주의의 기원, 사실은 재미있는 게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상반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계몽주의 시대 때 이렇게 에드문드 버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식으로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뭐 권위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항상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으로 고안해서 인간은 다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이 전제하에서 사회를 법으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그 일탄이 프랑스 혁명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은 평등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또 많은 그 진통이 겪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평등이 이제 바로 이 자유주의에서 끝나서 인간 개개인이 다 평등한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집단으로 그 노동자 다수의 이름으로 이제 소수를 처단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가고 지금은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문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평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옛날 변태라고 규정되던 것들도 다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충의 평균치를 해서 이게 제일 낫다 하는 걸 하지만 그거를 운영할 때는 그 방향을 어디에 요점을 두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 효과가 천차만별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권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귀족이 돼가지고 노동자 자기네 자식들은 이 무조건 자기 자리에 취직시켜 달라는 귀족화 요구를 공공연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예. 그 방금 전에 그 에드먼드 버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수주의의 반대가 그 에드먼드 버크가 그 개혁 자체를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잘 조절해야 된다. 그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수주의의 반대는 제가 요즘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진보주의가 아니라 혁명주의. 혁명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교수님께서 굳이 코멘트를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래는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다음 시간에 또 그 해방 공간 관련된 말씀 뭐 얘기하세요. 내가 강연할 때 또 강의할 때 참고를 할 수도 있죠. 무슨 질문 하려고 예. 이제. 그럼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보수주의의 반대가 혁명주의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해방 공간에서 그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련이 그 해방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사실은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김일성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민주주의 하겠다. 뭐 이런 뭐 진정한 민주주의 하자. 그 외견적으로는 그런 구호를 외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이렇게 완성해 갔는데 그 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강연 너무 훌륭하죠? 네. 예. 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강연 들으면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이거 빨리 받아줘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것만 적어도 책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뭐 교수님께도 이것도 여쭤보고 싶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뭐 보수 진영이랄까요, 우파 진영이랄까요. 사실 좌우 보수 진보 이게 용어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렇게 그 운동권에서는 이렇게 전형적으로 내려오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게 되게 정교하게 체계화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뭐 저희 반대되는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어떻게 저희가 좀 이렇게 짜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이렇게 고민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받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또 커리큘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20분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3시 반까지 저시계로 3시 반까지 휴식 취하고 마지막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